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작가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백낙천이라는 마을에 우연히 들어와서 억지로 서당 훈장을 하고 있는 김작가. 그는 벌써 여러 달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흡사 유배생활 같은 그런 삶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랑격이 심한 김작가에게는 나날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매정하게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홀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에 그 마을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김작가는 그에게 훈장직을 맡기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게다가 무봉의 여동생을 김작가에게 억지로 떠넘기려고 그 남편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작가는 깜짝 놀라면서 더 이상 그 마을에 있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작가는 이래저래 그 마을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잠든 어느 날 새벽, 김작가는 드디어 새벽의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새벽의 탈출. 무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김작가를 자기 곁에 꼭 붙잡아둘 결심이었다. 그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자기가 백낙천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어잡으려면 김작가처럼 머리 좋은 자가 한 사람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둘째, 머지않아 김양수가 죽고 나면 누이 동생을 김작가에게 떠넘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셋째, 김양수가 죽고 나면 유산 분배 관계로 유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김작가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누이 동생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넷째, 김작가는 욕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므로 후일에 백낙천의 모든 실무를 그에게 대행시키고 자기는 노후를 편히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다섯째, 삼국지에 나오는 유연덕에게는 제갈공명이라는 충신모사가 있었듯 무봉 자신에게도 지혜로운 신복이 꼭 한 사람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제갈공명이 유연덕에게 심혈을 기울여 충성을 다하듯 김작가씨 지금 당장 신복이 되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봉은 그 점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양수가 죽은 뒤에 누이 동생과 부부관계를 맺어놓으면 제 아무리 김작가씨로서는 이불속의 호소를 어찌 거역할 수 있을 것인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무봉은 그 모양으로 먼 장래까지 내다보며 김작가를 신복으로 만들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작가는 무봉이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모르고 백낙천을 하루속히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사방으로 수소문을 놓아 후임자를 열심히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골에는 선비가 워낙 귀하여 후임자가 좀처럼 나타나주지 않았다. 이렁저렁 하는 동안에 겨울이 깊어 날씨가 자꾸만 추워오고 있었다. 이런 날씨도 춥고 후임자도 없고 하니 겨울을 여기서 나고 봄이 되거든 떠나기로 하자. 김작가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방눈이 펄펄 날아내리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김작가는 눈 오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산속을 정신없이 혼자 헤매고 있었다. 산골짜기에는 어느새 눈이 내리쌓여 발을 넘겨내올 때마다 발밑에서는 빠드득 빠드득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울려오고 있었다. 아, 눈이라는 것도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김작가는 하도 즐거워 산속을 정신없이 배회하고 있노라니 저 멀리 눈 속에서 나그네 하나가 나타나더니 혹시 이 부분에 자국할 만한 서당이 없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김작가는 혼자 심심하던 판인지라 생년부지의 나그네를 반갑게 맞았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잠자리를 구하신다고요? 이 산 밑에 공명제라는 서당이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서당의 훈장이올시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떡하나 싶었더니 마침 잠자리를 제공해 주신다니 여간 고맙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김삿갓을 따라 내려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숙여 보이는 것이었다. 나그네의 나이는 40세가량 되었을까. 의관을 단정하게 갖춘 폼이 첫눈에 보아도 선비 냄새가 물씬 풍겼다.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몹시 늦으셨습니다. 안전에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가는 길인데 중도에서 길을 잘못 들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서당에 내려와 인사를 나누고 나서 김삿갓은 저녁을 지어주려 하였다. 그러자 나그네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한다. 집에서 가지고 떠난 도시락을 조금 전에 막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저녁 걱정은 마시고 하룻밤 채워만 주십시오. 그래도 저녁을 굶을 수는 없는 시 아닙니까? 사양이 아니었고 제가 배가 불러 아무것도 못 먹겠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다면 술이라도 한잔 나누십시다. 김삿갓은 나그네와 함께 술잔을 나누며 속으로 나의 후임자로 이 사람을 모셔오도록 교습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술이 거나게 취해오자 공맹제와 자기 자신의 실정을 소상하게 말해주면서 매우 어려운 부탁이 오나 이 서당을 좀 맡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그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김삿갓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인데 어찌 이곳에 머무를 수 있으오리까? 그러지 마시고 서당을 좀 꼭 맡아 주시옵소서. 암만 해도 내일은 떠나야 합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못 떠나시옵니다. 그 모양으로 김삿갓은 나그네를 붙잡아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연방 술을 권해오다가 문득 눈 오는 바깥 풍경을 내다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지었다. 날리는 눈송이는 춘삼월 나비 같고 밟으신 발 밑에서 개구리 소리 나네. 추워서 못 가신다고 눈을 핑계대며 혹시나 머무를까 다시 술잔을 고나오. 김삿갓은 즉석에서 휘각인 시를 말없이 나그네에게 내밀어 보였다. 나그네는 김삿갓의 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감상하더니 문득 옷깃을 바로잡으며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었다. 선생의 시에는 참으로 경탄을 맞이 아니합니다. 날리는 눈송이는 봄나비 같고 발밑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난다고 했으니 그 얼마나 절묘한 비유입니까? 떠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영월 땅에는 김삿갓이라고 하는 비유시를 잘 쓰는 시인이 있다고 들었지만 제 아무리 김삿갓이기로서니 비유시를 이처럼 절묘하게 쓸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김삿갓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만 같아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리하여 시미를 떼고 의식적으로 큰 소리를 내어 호탕하게 웃었다. 영월 땅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졸시에 대한 칭찬이 너무도 과하십니다. 아니옵시다. 저는 인사치레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이 시는 기구와 승구와 비유법도 절묘하지만은 전구와 결구에서도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붙잡아 두시려는 간곡한 심정이 여전히 나타나 있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올 지경입니다. 나그네는 기승전결의 네 구절을 하나씩 따져가며 절찬을 맞이 않는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가져보며 그러면 이 시를 읽어보시고 이것에 머물러 주실 결심이 생기셨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명확하게 따져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그네는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이 시를 읽어보고 선생의 정성에 감동돼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시다는 지배를 받고 찾아가는 길이니 어찌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 점만은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옵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술이나 드십시다. 좋은 선비를 만나게 되어 나도 오늘 밤은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나그네는 김삿갓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기어코기를 떠나고야 말았다. 혼자 남은 김삿갓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백낙천은 워낙 눈이 많은 지방인지라 그로부터 며칠 후인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산천 추목이 모두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눈 속을 혼자 거닐며 또 시한수를 지었다. 천왕씨가 죽었는가, 지왕씨가 죽었는가, 산과 나무 모두가 상복을 입었구나. 햇님이 소식 듣고 내일의 문상을 오면 집집마다 처마가 눈물을 흘리리라. 하얀 눈을 상복에 견준 것이 얼마나 오묘한 비유인가. 지루하던 겨울이 가고 먼 산에서 아지랑이가 아롱거리는 봄이 돌아왔다. 처녀가 봄바람에 마음이 들떠 집을 나가게 된다는 양춘가절이 돌아온 것이다. 김삿갓은 처녀는 아니지만 봄볕이 자꾸만 따사로움에 따라 방랑벽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그 무렵에 천만다행하게도 훈장자리를 맡아주겠다는 얼치기 선비가 한 사람 나타났다. 이름이 김시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니 훈장 노릇을 하기에는 학문이 너무도 부족해 보였다. 요산요수를 요산요수라 읽지 아니하고 낙산낙수라고 천연덕스럽게 읽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무봉이 파자를 물가죽 피라고 가르쳐줬던 데 비기면 그런대로 유식한 편이어서 김삿갓은 서당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백낙천을 떠나버릴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에 술을 한 병 들고 백중국을 찾아와 무봉과 술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무봉 선생, 서당을 맡아주겠다는 좋은 선비를 한 사람 파견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훈장자리를 그 사람에게 떠넘기고 저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릴 생각입니다. 무봉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서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우리 마을의 서당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다니 선생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오? 저는 그동안 무봉 선생에게 많은 신세를 지며 이 마을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봄도 됐고 하여 금강산으로 떠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훈장자리를 맡아줄 사람을 오래전부터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적임자가 나타났기에 서당을 그분에게 떠맡길 생각입니다. 무봉은 도래지를 크게 하면서 사카 선생이 우리 마을을 떠나시다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씀이요.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혹시 선생은 보수가 적어서 우리 마을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보수를 지금의 3배를 올려드릴 테니 우리 마을을 떠날 생각은 행여하지 마시오. 그렇잖아도 나는 사카 선생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대우해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내 말 들으시겠죠? 하고 나온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제가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이 마을을 떠나려는 줄 아셨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십니다. 저는 돈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봉은 돈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더니 어이가 없는지 입을 딱 벌린다. 돈에 관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인생이란 돈과 권력과 계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돈에 관심이 없다면 선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씀이요? 무봉은 김삿갓이 철부지로만 보이는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어본다. 김삿갓은 허심탄회하게 웃어 보이며 대답한다. 무봉 선생, 저는 돈에도 관심이 없지만 권력에는 더구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답에 무봉은 더욱 놀라는 기색이었다. 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모든 관심은 오직 계집에게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무봉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유치하고 단순하여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은 농담이었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숭하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알겠소이다. 자고로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으니 사카 선생은 역시 영웅적인 인물임이 틀림없구려. 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드릴 테니 행여 우리 마을을 떠날 생각은 하지 마시오. 무봉은 누이 동생 복료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김삿갓은 백낙천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여 복료 얘기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다. 마침 김시춘이라는 적임자가 나타났으니 서당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꼭 부탁입니다. 글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로 아시오. 김시춘이라나 뭐라나 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후원장이 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언제 만나보셨다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만나보나 마나 나는 다 알아요. 김삿갓은 아무리 간청해보았자 이야기가 풀릴 것 같지 않아 수제 화제를 엉뚱한 대로 돌려버렸다. 참 향수 어른의 병화는 요즘 좀 어떠십니까? 김삿갓은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버리기 위해 순전히 인사치레로 물어본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또 다른 오해를 한다. 김양수가 죽거든 누이 동생을 맡아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김양수가 빨리 죽기를 몹시 고대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소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은 멀쩡한 엄프가 아닌가? 무봉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자 고개를 거듭 끄덕이며 말한다. 사카 선생이 조급하게 여기는 심정은 알만도 하오. 그러나 모든 일은 멀잖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니 선생은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무봉이 말하는 원만한 해결이란 김양수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니까 그가 죽고 나거든 복료와의 결합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술이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관계로 원만하게 해결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김시춘의 문제일로 잘못 알고 머리까지 숙여 보이면서 무봉 선생 꼭 부탁입니다. 이 문제만은 되도록 빨리 해결해 주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간곡한 부탁까지 하였다. 무봉은 김삿갓에게 술을 권하며 다시 말한다. 글쎄 알았다니까 그러네요. 그 문제는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요. 사카 선생이 그렇게도 소원이라면 내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신속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만 믿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무봉 선생을 믿고 안심하고 술 마시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날 밤 두 사람은 지각기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술을 마구 퍼마셨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나도 무봉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지 않은가. 날씨가 나날이 따뜻해 와서 방랑의 길에 오르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무봉은 훈장 문제에 대해 일체 말이 없지 않은가. 김삿갓은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은 무봉을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무봉 선생, 그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일이란 말할 것도 없이 훈장 문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무봉은 김양수가 언제쯤 죽게 됐냐고 물어보는 줄로 지레짐작하고 그 일이라면 며칠만 더 기다려요. 향수 어른이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말한다. 향수 어른이 꼭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김삿갓은 어디까지나 훈장 문제를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봉은 누이 동생에 관한 일인 줄만 알고 그렇게도 급하시오? 하고 묻는다. 별로 급할 것은 없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빨리 해결을 지어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내가 비상수단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 후에는 결말이 나게 될 거요. 그러나 사카 선생이 그렇게도 급하시다면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을 꾸며보도록 하겠소. 그리고 헤어진 바로 그 다음날 밤의 일이었다. 김삿갓이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불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로 사갓 선생님 하고 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자다 말고 소스라쳐 놀라 깨어 일어나며 누구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불 속의 여인은 일어나려는 김삿갓의 몸을 짓눌러 버리며 침착한 어조로 사갓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저가 누구요? 무봉의 누이 동생 복녀예요. 예, 복녀여사. 김삿갓은 다시 한번 놀라며 복녀여사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어? 그러면서 깨닫고 보니 복녀의 몸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몸뚱이가 아닌가. 젊은 여인이 알몸뚱이로 놓이는 탓인지 이불 속에서는 향기로운 지분 냄새가 정신을 황홀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복녀는 김삿갓의 팔을 힘주어 움켜잡으며 호소하듯 속삭인다. 오라버니께서 오늘 밤 사갓 선생을 모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체면 없이 이렇게 모시러 온 것입니다. 뭐요? 무봉이 나를 모시라고 해서 왔다고요? 오라버니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사갓 선생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에게는 김양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삿갓은 젊은 여인의 육체가 몸에 접촉되는 순간부터 전신이 후끈 달아오르는 본능적인 욕구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인은 김삿갓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말이 없었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여인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여인이 울고 있음을 깨닫자 김삿갓은 벼랑간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울기는 왜 우어? 어떻게 된 영분인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여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호소하듯 말한다. 김양수는 명색이 영감님일 뿐이지 저한테는 있으나마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양반이 처음부터 싫었지만 오라버니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싫으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일이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오? 김삿갓은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의식적으로 꾸짖어 보았다. 그러자 여인은 어깨가 들먹거리도록 울었었다가 문득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사갓 선생을 알고 나서부터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다니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이요? 김삿갓은 그렇게 반문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등을 정겹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철이 없을 때에는 돈만 많으면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처지가 되고 보니 인생이란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은 옳게 생각했구려. 인생이란 어디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이렇게 사갓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오라버니께서 사갓 선생을 모시라는 말씀도 계셨지만 오라버니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사갓 선생님을 반드시 찾아왔을 거예요. 복녀는 그렇게 호소하며 김삿갓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이 제 아무리 도덕군자이기로 여인의 유혹을 물리쳐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무의식 중에 여인의 몸을 힘차게 끌어당기니 여인은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을 송두리째 내맡기며 접근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오랫동안 금욕생활을 해오고 있던 처지인지라 굶주린 호랑이가 살찐 암캐에게 덤벼들듯 사정없이 덤벼들었다. 여인도 오랫동안 애역에 굶주려온 듯 사나이의 포옹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여인의 몸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어느 순간 문득 다음 같은 의욕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너는 지금의 무봉의 흉악한 음모에 걸려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런 의혹에 구애되어 여인을 멀리하기에는 눈앞의 향락이 너무도 황홀하였다. 복녀도 오빠를 닮았는지 정력이 왕성한 편이어서
애역의 향락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이었고 멀리서 새벽 닭소리가 들려오자 복녀는 그제야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이불 속에서 일어나 앉으며 무척 아쉬운 어조로 말한다. 날이 밝아와요. 누가 보기 전에 저는 돌아가야겠어요. 알고도 남을 만한 소리다. 남의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오. 제가 돌아가곤 하거든. 한 점 더 주무세요. 이따가 오라버니께서도 무슨 말씀이 계시겠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저녁이나 형편 보아서 또 들르겠어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의 소름이 꽉 끼쳤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무봉의 음흉한 음모에 걸려들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어서려는 복녀의 치맛자락을 부랴부랴 움켜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가기 전에 말 좀 물어봅시다. 복녀는 하룻밤 새에 정이 들었는지 김삿갓의 어깨를 이불로 감싸주며 스스럼 없이 말한다. 고단하실 텐데 주무시지 않고 무슨 말씀을 물어보시려고 그러세요? 김삿갓은 복녀가 과부가 되더라도 그녀와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불 속으로 침입해왔는지 배후의 인물말은 분명히 알아두고 싶었다. 이제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복녀가 안심하고 입을 열도록 하려는 고동술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복녀는 잠옷 행복스러운 듯 명랑하게 웃는다. 아까는 마음대로 찾아왔다고 야단을 치시더니 그동안의 마음이 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남남지간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그리고 복녀의 엉덩이를 정답게 어루만져 주다가 벼랑간 생각이 난 것처럼 참 복녀는 오라버니가 나를 무엇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찾아온 것처럼 말했는데 무봉이 복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가? 하고 물어보았다. 복녀는 어떻게 대답해 줄지 모르는 듯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말한다. 오라버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라버니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자진해서 삿갓 선생을 찾아왔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 삿갓 선생을 남모르게 사모한 것이던걸요. 나같이 못난 놈을 그처럼 사모해 준다니 고맙군 그래. 무봉이 뭐라고 말하면서 나를 모시라고 하던가. 향수 어른이 돌아가시거든 삿갓 선생과 결혼시켜줄 테니 지금부터 정을 통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봉은 그런 생각으로 복녀를 내게 보냈었구만. 김삿갓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고개를 예사롭게 끄덕여 보였지만 실상인즉 무봉의 무시무시한 음모에 등골이 오싹이 지경이었다. 복녀는 잠시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혹시 삿갓 선생은 어젯밤의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니세요? 김삿갓은 당황히 고개를 가로흔들었다. 천만에 내가 후회할 리가 있는가? 그러나 김양수가 언제 죽을지 그것이 문제거든. 한두 달쯤 후에 죽는다면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1년 후에 죽을지 이태 후에 죽을지 그것만은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 말에 복녀는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다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자 복녀는 김삿갓의 손을 꽉 움켜잡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영감님은 2, 3일 안으로 꼭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복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섬뜩하였다. 김양수가 2, 3일 안으로 꼭 죽게 된다고 확언한 것을 보면은 무봉과 복녀는 공동 모의를 하여 김양수에게 독약을 먹어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봉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어서 복녀로 하여금 한밤중에 김삿갓의 이불 속으로 덤벼들어 가게 한 것도 어쩌면 그런 음모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김삿갓은 음모의 진상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어 슬쩍 이렇게 물어보았다. 김양수는 지난 겨울부터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이 2, 3일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말이야.
복녀는 또다시 자신있게 대답한다. 그 문제는 걱정하실 게 없어요. 오라버니가 그러시는데 이번만은 틀림없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봉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지난 겨울에도 무봉은 김양수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건만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무봉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만은 사정이 좀 달라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우리 사이에 숨길 일이 뭐가 있겠는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어요. 그래야만 나도 복녀를 믿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복녀는 무척 감격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가 너무도 거북스러운지 한동안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오라버니가 이번만은 그 양반한테 특별한 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고 조그맣게 속삭이는 것이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추측이 적중된 데 대해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놀라며 특별한 약이라니? 대체 무슨 약을 쓰고 있기에 특별한 약이라고? 하고 예사롭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복녀도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라버니가 어떤 약을 쓰고 계시는지 그것만은 저도 몰라요. 복녀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약을 쓰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2, 3일 안으로 꼭 죽는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복녀는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정말이에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 약을 언제부터 쓴다고 하던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흘 전부터 쓰고 있대요. 그 약을 닷새 동안만 먹으면 끝장이 난다니까. 이제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셈이에요. 김 작가는 그 대답 한마디로 무봉의 잔악무도한 음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무봉은 지금 김양수를 독살하려고 사흘 전부터 그에게 독약을 먹여오고 있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무봉의 엄청난 음모를 속속들이 알고 나서 복녀를 그 이상 붙잡아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복녀의 손을 의식적으로 정답게 어루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양수가 2, 3일 안으로 죽고 나면 우리들은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겠지. 그 양반만 돌아가시면 저희들의 문제는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늦기 전에 어서 가보아요. 그럼 가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녀는 커다란 희망을 품고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휴. 김 작가는 잠자리에 털썩 누워버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무봉은 지금 김양수를 독살하고 있는 중인데 그를 살려낼 무슨 방도가 없을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병이 이미 골수에 들어 송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김양수를 억지로 살려내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 같았다. 그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다. 가만히 있자. 김양수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나마나 무봉은 김양수를 죽이고 나면 복녀를 김삿갓과 강압적으로 결혼시키려고 덤빌 것은 뻔한 일이다. 너희 동생을 한밤중에 김삿갓의 이불 속으로 들여보낸 것도 그에 대한 전주곡이었음이 분명하였다. 만약 무봉의 마수에 걸려들어 싫든 좋든 간에 복녀와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날에는 삿갓 자신은 훈장 신세를 영원히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 노릇이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사태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엇을 주저하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당장 이 시간에 도망을 쳐버려야 한다. 김 작가는 벼랑간 용수철 퉁기듯이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옷을 찢어 입기가 무섭게 삿갓을 깊숙이 눌렀으며 밖으로 달려나왔다. 무봉의 무시무시한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36개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반년 가까이 훈장 노릇을 해오며 아직 보수다운 보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보수가 문제는 아니었다. 가자.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훈장 노릇을 해온 것은 순전히 외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방향의 길이 있을 뿐이다. 김삿갓은 새벽에 탈출을 감행하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른 봄의 새벽 공기가 살을 내는 듯 차갑다. 그러나 김삿갓은 누군가 추격해올 것만 같아서 숨가쁘게 걸음을 옮겨나갔다. 얼마를 가다 보니 동쪽 하늘이 환히 밝아오고 있었다. 김삿갓은 그제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 것만 같아서 가슴을 활짝 펴며 기운차게 걸어나갔다.